안녕하십니까? 성공으로 가는 귀농귀촌 로드맵, 귀농귀촌 성공 전략. 자,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귀농귀촌 준비 단계 중에서 귀농에서 뭘 하지? 장목 선정 두 번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지역 권역별 특화 장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화 장목을 했을 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장목으로 했을 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와 연결해서 지역별, 권역별 또는 특화 장목을 했을 때 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농자재 등 영농비용의 투자 규모를 분석해야 됩니다. 농자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우리 귀농귀촌 상담을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농지 2,000평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밭을 2,000평을 사셨답니다. 그리고 주택도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주택도 마련이 끝났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밭에다가 뭘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거기에 마늘을 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 2,000평에 마늘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영농자금은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농지 구매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소요됐고 그 다음에 주택 구입하는데 쓰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00평에 마늘을 심는데 풀과의 싸움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 비닐 멀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2,000평에다가 비닐 멀칭하는데 그게 얼마나 들어갈까요? 농자재비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을 심을 때 그냥 심을 수 없잖아요. 나 혼자 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2,000평에 어떻게 혼자 심습니까? 그러면 이제 노동력을 수배해서 인건비 들어가면서 한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혹은 3일에 걸쳐서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건비가 상당 들어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우리 초보 귀농인들이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실수를 합니다. 농자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농자재 비용이 영농비용 역시 인건비 부담이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위당 노동비용을 산정해야 된다. 인건비를 투입해서 영농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0평이라고 하면 그 200평당 노동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건비가 몇 명께 들어가는지 그러면 그 인건비가 들어간 데 비해서 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벼농사는 거의 기계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람 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논에 물을 대놓고요. 지금 계절이 지금 모내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논에 물을 대놓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논을 한번 갈았겠죠. 트랙터로 한번 갈아엎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논에다가 물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로타리를 합니다. 트랙터로 로타리 작업을 해서 평평하게 해야 모내기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내기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 못줄을 떼서 사람들이 일렬로 쭉 횡대로 서서 모를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심고 했겠지만 지금은 이양기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이양기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람 손이 뭐가 필요하냐? 모판을 이양기로 올려주는 작업. 그 작업만 우리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전부 기계 작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기계 작업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논농사와 상대적으로 밭농사는요. 인건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수확에서 얻어지는 소득액도 그만큼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소득액이 높아지지가 않는다. 물론 단위당 소득액을 보면 논농사에 비해서 밭농사가 훨씬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노동비용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고 하면 결국에 소득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당 노동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비용의 생산성을 또 봐야 돼요. 자, 우리 부안의 OD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수배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수확기에만 필요합니다. 이제 OD를 따는 작업이죠. 이때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농장주가 평소에 방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전지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부 농장주가 혼자서 해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산성이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물론 수확할 때도 모든 식구들이 같이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전부 남의 손으로 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노동비용의 생산성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확기 영농비 등이 부담이 집중됐다. 집중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수확이라고 하는 거는 수확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좀 한가할 때 3월 달에 수확하고 싶다고 그래서 3월 달에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월 달에 수확하고자 해서 5월 달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8월 달에 수확하고자 해서 8월 달에 수확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작목별로 수확기가 있단 말이에요. 식재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시기가 있고 이제 수확 시기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수확을 한다 그러면 그 수확이 우리 농장만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작목을 수확하는 모든 농가에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부족하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부 귀국해버리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귀국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건비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나 영농 부담이 집중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른 재배 환경이 지속될 것인가, 이질감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작목이 괜찮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꾸 기후 변화가 있고 적합한 그 재배 지역이 자꾸 위쪽으로 올라간다든가 기후가 상승하니까 자꾸 위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는 없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해 지역 해당 품목의 소비자의 선호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OD를 부안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인근 고창, 정읍, 순창, 김제 다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부안 OD는 소비자들이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박이나 복분자는 또 고창 걸 또 소비자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줄포에 가면 수박이 많다 그랬잖아요. 줄포 수박이 전부 고창 수박으로 나갑니다. 줄포가 고창하고 연접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로 맞대고 있는 지역인데 고창의 흥덕면이라고 하는 곳과 부안군 줄포면이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줄포에 보면 수박밭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다 고창 수박으로 나가요. 고창 수박이 소비자 선호가 좋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럼 복분자를 똑같이 고창에서도 하고 부안서도 한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창 복분자를 구매하겠습니까? 부안 복분자를 구매하겠습니까? 이 점이 틀리단 말이죠. 감자를 했을 때 감자도 부안 동진 감자를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의 걸 선호하겠습니까? 이게 틀리단 말이죠. 물론 강원도 감자라고 하는데 강원도 감자는 수확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비교 대상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안에서 나는 사과를 선호하겠습니까? 장수에서 나는 사과를 선호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우리 부안에서 한다면 OD 하는 데는 그만큼 이점이 있지만 수박하는 데 또는 복분자를 하는 데는 그만큼 불리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 판매 시스템 구축 여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 판매 시스템.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판매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농장주가 내 힘으로, 내 독자적인 힘에 의해서 전부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부안군에 귀농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직거래를 하십시오.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농장 각 농장별로.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첨가물 시장이나 이런 데 갖다 출하를 했을 때는 정말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직거래를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직거래를 했을 때는 가격도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지속성이 있습니다. 올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한테 판매를 했을 때 그분이 그걸 드셔보시고 맛이 좋다, 또 괜찮다 싶으면 입소문으로 주변 분들한테 소개를 하게 되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 이듬해도 수확기가 되면 전화가 와서 그 주문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SNS를 통해서 혹은 블로그나 혹은 카페를 통해서 아니면 오픈마켓을 통해서 반드시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화 작목만 답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화 작목 하니까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오디면 오디, 감자면 감자, 꼭 그것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는 말씀이죠. 자, 영농 초보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우리 귀농인이. 일반 작목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고추나 마늘이나 양파나 무나 배추나 콩이나 들깨나 뭐 이런 것들처럼 일반화되고 소비가 많은 것, 거의 필수 식자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유리하냐? 모든 농촌에서 이 작목들은 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나의 멘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작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그분한테 물어서, 바로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물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여쭤봐서 영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 생산하는, 즉 이모작이나 또는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목은 비교적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콩을 심었다가 콩을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마늘이나 양파를 심어서 또 겨울에 키워서 봄에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이 끝나면 또 콩을 심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안정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연중 생산인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안의 동진 감자의 경우에 벼를 수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감자를 심어서 겨울에 키운 다음에 4월 하반기 또는 5월 초에 수확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감자를 키운다? 노지에다가 겨울에 감자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비닐 하우스에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 동진면 같은 경우에 또는 계화면 같은 경우에 감자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하우스가 전부 논에 하우스가 있어요. 비닐하우스를 벼를 심을 때는 하우스에 비닐을 벗겨냅니다. 거기다가 이제 벼를 재배를 하죠. 벼를 심고 그 다음에 수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비닐을 씌워요. 그래가지고 감자를 심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겨울에 키워가지고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걸 수확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설 작목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적정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난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방은 거의 등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겨울 난방이 필요한다 할 경우에는 그 난방 비용이 얼마나 써야 되는지 이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작목은 이웃이 멘토가 됩니다. 말씀드렸죠? 일반 작목, 고추나 마늘이나 양파나 무나 배추나 이런 것들은 바로 옆집에 계신 할머니가 제 멘토가 돼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내려와서 첫 해에 뭘 했냐면, 상추는
상추를 좀 심어야 되겠다. 뜯어 먹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한 평 남짓 될까요? 집 앞에 조그만 그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거기를 한 평 정도 되는 데다가 삽으로 좀 파고 거기다가 정묘회사에서 2,000원인가 주고 그 한 봉지를 샀습니다. 상추 씨앗 한 봉지를 사가지고 쭉쭉 이렇게 뿌렸어요. 그 나중에 상추가 나는데요. 밀림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 뭐 상추 이거 심어가지고 이거 1년 내내 먹겠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주변을 지나가시다가 그런 얘기를 상추를 그렇게 심으면 어떡해? 그러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상추를 뭐 비료 주듯이 심었어. 상추는 이게 군데군데 심어야 돼. 그래 이거 다 뽑아. 다 뽑고 맨 나무만 남겨놓고 다 뽑아. 이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쭉쭉 씨앗 뿌리듯이 뿌리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상추씨 2알 내지 3알을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군데군데다. 그러면 그게 커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쓸만한 거 남겨놓고 좀 부실한 거는 전부 이제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상추를 키운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바로 이웃에 있는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지. 이게 바로 이웃시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장목 선정 첫 번째, 두 번째 특화 장목과 일반 장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그 귀농귀촌 로드맵 11번째 귀농귀촌 준비 단계로 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귀농에서 뭘 하지? 장목 선정 세 번째 축산입니다. 우리가 귀농인 창업자금도 농업자금과 그 다음에 축산자금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축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축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